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팔을 들어 올립니다. 손은 움직임을 멈추지만 위팔 아래의 살은 진자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매달려 흔들리는 그 느슨한 조직은 단순히 노화가 주는 잔인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SOS입니다. 10중8구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를 전적으로 체중 증가나 불가피한 노화 탓으로 돌리며 표피를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탄력 크림이나 $700짜리 고주파 시술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조용하고 전신적인 구조적 붕괴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이 붕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결합 조직의 정확한 기계적 손상을 분석하고 기초를 재건하기 위한 5분짜리 임상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팔을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건축 구조물로 살펴봅시다. 이를 생물학적 샌드위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는 진피층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재성 지방 조직으로 간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내장 지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아래에서 전체 구조의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관 삼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팔꿈치의 단일 힘줄에 연결된 3개의 독립된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정확히 단 하나의 기계적 목적, 즉 신전을 수행합니다. 저항에 맞서 팔꿈치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동차 트렁크에서 무거운 식료품 가방을 들어 올릴 때 팔꿈치가 구부러집니다. 이두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커피 머그잔을 입술로 가져갈 때 팔꿈치를 굽힙니다. 또 이두근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안을 때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굴곡입니다. 현대 자동화된 삶에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행동은 당기는 동작입니다. 팔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삼두근은 사실상 실직 상태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근육이 수십 년 동안 기계적 부하를 전혀 받지 않으면 신경계는 특정 명령, 즉 폐용성 위축을 촉발합니다. 신체는 유휴 조직을 유지하는데 칼로리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육 섬유를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미용적 환상이 깨지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실험하다는 그 흔들리는 피부는 사실 남는 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빈 공간을 덮고 있는 원래의 피부 봉투입니다. 그 아래의 근육 비계가 후퇴하여 부피가 줄어든 것입니다. 풍선은 바람이 빠졌지만 고무 외피는 빈 공간 위로 늘어난 채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삼두근의 위축은 기초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일 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훨씬 더 교활한 도둑이 혈류에 침입합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형 및 제3형 콜라겐 섬유의 파멸적인 감소입니다. 이것들은 피부를 기저 근막에 고정시키는 단단한 단백질 케이블입니다. 이들은 20대 때 여러분이 가졌던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력을 조직에 부여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섬유화 세포의 활동이 느려져 매년 콜라겐 생산량이 1%씩 감소합니다. 임상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55세가 되면 피부의 구조적 무결성 중 거의 30%가 사라집니다. 인장 강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해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남성의 경우 55세 이후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맹렬하게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콜라겐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액검사 결과에 숨어있는 조용한 화학적 결핍이 있습니다. 북방우에 거주하거나 유리창과 자외선 차단제 뒤에 숨어 하루를 보낸다면 뼈와 결합 조직을 굶주리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히드록시 비타민 D 혈액 검사에서 밀리리터당 20 나노그램 미만인 경우는 심각한 임상적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세코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는 조직 복구 및 근육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포함하여 1000개가 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 수용체가 저하되고 신체는 칼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거나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콜라겐 기질이 달아해집니다. 근육 조직이 쇠약해집니다. 진피와 그 아래의 근육이 어둠 속에서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표피에 비싼 국소 로션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미용적 결함이 아닙니다. 팔 뒤쪽의 처짐은 전신적인 결합 조직 부전의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일 뿐입니다. 이곳의 근막이 무너지고 있다면 거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턱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복벽의 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동일한 전신적 분해는 종종 골반적인 약화 및 복압성 요실금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생물학적 물질이 서로 다른 해부학적 영역에 걸쳐 동시에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소 크림으로 팔을 치료하는 것은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데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적 결함을 고쳐야 합니다. 결합 조직이 손상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침 7시에 식탁을 보십시오. 표준적인 아침 식사는 생물학적 파괴 행위의 전형입니다. 재물 바른 구운 빵 한 조각과 블랙커피 한 잔을 섭취합니다. 아마도 우유를 조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잠이 깬 것 같지만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식사에는 대략 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위축된 삼두근을 재건하는 것은 고사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체는 아미노산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은 근육 섬유의 미세한 파열을 복구하고 새로운 콜라겐 가닥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말 그대로의 벽돌입니다. 단백질이 거의 없는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면 신체는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이화작용에 머물게 됩니다. 필수 장기 기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간을 해독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종종 단백질의 권장식이 허용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설정합니다. 그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구식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양이 아니라 임상적 영양 실조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최소치일 뿐입니다. 50세 생일이 지나면 동화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근육은 성장과 복구를 촉발하는 신뢰 완고하게 귀를 닫게 됩니다. 근육이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도록 강제하려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의 특정 임계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트밀 한 그릇으로는 그 임계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거대한 스테이크를 먹는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저녁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단백질이 부족했던 하루를 만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소화는 은행 계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비축할 수 없습니다. 신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해 한 번에 약 35-35g의 단백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에너지를 위해 산화되거나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저녁 8시에 60g의 단백질을 먹고 아침 8시에 0g을 먹는다면 하루 중 12시간을 근육분해 상태로 낭비한 것입니다. 임상적 계산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를 3끼 식사에 고르게 분배해야 합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매일 84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28g, 점심에 28g, 저녁에 28g을 의미합니다. 28g은 물리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달걀 4개입니다. 유청분리 단백질 1스쿱을 섞은 걸쭉한 그릭 요거트 1컵입니다. 닭가슴살 150g이거나 자연산 연어의 큼직한 필레입니다. 이 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신체 운동을 해도 팔 아래의 피부를 조여줄 수 없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벽돌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 재건이 시작됩니다. 혈류에 원료가 있습니다. 비타민 D로부터 얻은 호르몬 촉매제도 있습니다. 이제 기계적 방가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삼두근은 점진적 과부하를 받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표준적인 밀리터리 푸시업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엄청난 관절 통증을 겪으며 48시간 이내에 프로토콜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고립되고 통제된 긴장이지 탈진이 아닙니다. 우리는 벽에 기대어 수직으로 시작합니다. 단단한 벽에서 팔길이만큼 떨어져 서십시오. 손바닥을 벽면에 평평하게 대고 정확히 어깨 너비로 위치시킵니다. 이 좁은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손을 넓게 벌리면 기계적 부하가 가슴의 흉근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삼두근을 목표로 합니다. 팔꿈치를 갈비뼈에 단단히 붙이십시오.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얼굴을 벽 쪽으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표면을 강하게 누르며 팔을 완전히 펴니다. 최고 지점에서 팔꿈치를 잠가 최대 수축을 유도하십시오. 10호의 반복. 이 세트입니다. 첫날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14일째가 되면 팔 뒤쪽에 뚜렷한 밀도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벽에서 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가능해지면 각도를 낮춥니다. 튼튼한 주방, 조리대 가장자리로 이동하십시오. 물리학이 바뀝니다. 중력이 더 많은 저항을 가합니다. 팔꿈치를 집어넣고 손을 좁게 유지하는 정확히 동일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슴을 화강감 가장자리로 내렸다가 다시 밀어 올립니다. 조리대가 더 이상 도전이 되지 않으면 낮은 벤치나 무거운 식탁 의자에 좌석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점진적 과부하의 정의입니다. 위축된 조직에 서서히 더 많은 힘을 요구하여 적응하고 팽창하며 피부 아래의 빈 공간을 채우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계적 방가소에는 체어 딥입니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무겁고 바퀴가 없는 의자를 벽에 기대어 놓습니다.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엉덩이 바로 옆에 있는 좌석에 앞쪽 모서리를 손으로 잡습니다. 발을 앞으로 걸어가 골반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빼내어 팔로 전체 체중을 지탱합니다. 무릎은 90도 각도로 구부려야 하며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하강을 시작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엉덩이를 바닥을 향해 똑바로 내립니다. 다시 한번 정렬의 규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팔꿈치는 정확히 뒤를 향해야 합니다. 옆으로 벌어지면 삼두근의 고립이 파괴되고 전방 어깨 관절낭에 위험한 전달력이 가해집니다. 위팔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몸을 낮춘 다음 손바닥으로 좌석을 밀어 다시 올라옵니다. 8후의 반복, 2세트입니다. 이 움직임은 삼두근의 장두에 가혹하고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가하여 다른 거의 모든 맨몸 운동보다 빠르게 근육 성장인 비대를 자극합니다. 세 번째 동작에는 단 하나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표준 1.5리터 물병입니다. 이것은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입니다. 양손으로 물병을 잡고 바닥 주위로 손가락을 깍지 낍니다. 팔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머리 위로 똑바로 밀어 올립니다.
이두근을 귀에 밀착시킨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위팔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무거운 물병이 목덜미를 향해 머리 뒤로 내려가게 합니다. 팔 뒤쪽의 근막에서 깊게 당기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동작의 맨 아래에서 1초 동안 완전히 멈춘 다음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팔을 다시 천장 쪽으로 곧게 펴니다. 12회 반복. 2세트입니다. 1.5리터가 너무 가벼워지면 더 무거운 통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계적 실패 지점을 쫓아야 합니다. 좁은 그립에 월프레스 체어, 딥 오버헤드 익스텐션으로 구성된 이 3단계 프로토콜을 완료하는 데는 정확히 6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3번 수행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절대 매일 하지 마십시오. 근육 조직은 운동 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미세 외상을 일으킬 뿐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최적화했다는 가정에 근육은 그 후 48시간의 회복 기간 동안 만들어집니다. 매일 훈련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가속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 주기를 방해하고 만성 염증을 보장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진단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물리적 역학만으로는 화학적 결핍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주치의에게 특정 혈액 검사, 즉 25히드록시 비타민 D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패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일반 패널은 종종 이 특정 마커를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표준 실험실에서는 밀리리터당 20나노그램 미만인 경우 임상적 결핍으로 표시됩니다. 20에서 30 사이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육 조직의 최적의 합성과 콜라겐 기질의 공격적인 재생을 위해 현대 내분비약은 밀리리터당 40에서 60 나노그램 사이에 엄격하게 모니터링되는 범위를 목표로 합니다. 왜 이 정확한 수치가 팔에 매달린 피부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지용성 세코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물리적으로 세포의 핵에 들어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킵니다. 결핍 상태가 되면 신체는 장벽을 통해 식이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갑상선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혈류로 칼슘을 침출시켜 말 그대로 자신의 골격을 녹이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골격이 녹는 동안 근육 섬유는 수축력을 잃습니다. 근육세포의 수용체가 저하됩니다. 지칠 때까지 역기를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시스템에 적절한 비타민 D가 순환하지 않으면 더 조밀한 조직을 성장시키라는 생리학적 신호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검사 결과가 18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텅 빈 연료 탱크로 생물학적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구입한 보충제를 무작위로 대량 복용하여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됩니다. 모니터링되지 않은 만성적인 과다 복용은 고칼슘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잉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대신 혈관과 신장 조직을 석회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결핍량에 기반한 의학적으로 처방된 매우 구체적인 복용량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빈속의 수돗물 한 잔과 함께 마른 캡슐을 삼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지용성 분자는 흡수되지 않은 채 소화관을 그대로 통과할 것입니다. 샐러드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리거나 두툼한 아보카도 한 조각 또는 생우두 한 줌과 같은 식이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은 담낭을 자극하여 담즙산을 방출하게 하며 이는 세코스테로이드를 유화시켜 혈류로 흡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기계적 부하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위해 즉시 바닥에 엎드리기 전에 엄격한 임상적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골격의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깨 관절낭에 과거의 부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년 전 낙상으로 인한 극상근 힘줄 파열, 연골을 갉아먹는 심각한 골관절염 또는 팔을 올릴 때 꼬집히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 충돌 증후군이 있다면 규칙은 즉시 바뀝니다. 어깨는 얕은 구관절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가동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손상되고 염증이 있는 관절에 이러한 저항 운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한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연골을 뼈에 갈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 피로로 인한 둔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관절낭 깊은 곳에서 날카롭고 국소적이며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급성 구조적 통증을 경험한다면 즉시 동작을 멈춰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진단용 초음파나 MRI를 통해 연부 조직을 시각화하십시오. 근복의 부하를 가하기 전에 관절의 기계적 무결성을 먼저 고치십시오. 우리는 인간 생물학의 포괄적인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팔을 흔들 때 관찰되는 국소적인 미용적 결함은 전신적인 경보벨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환자를 진찰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읽고 신체적 쇠퇴를 관찰해 왔습니다. 임상적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삼두근 위축과 처진 피부를 보이는 개인은 거의 보편적으로 전체 해부학적 구조에 걸쳐 결합 조직 부전의 다른 징후를 나타냅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턱선을 따라 피부가 기져 뼈 구조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여 처진 턱살을 만듭니다. 복벽은 긴장을 잃고 부드럽고 물렁해지며 때로는 작은 제대, 탈장의 돌출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동일한 전신적 분해는 종종 골반적은 약화와 상관관계가 있어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복압성 요실금으로 이어집니다. 제1형 콜라겐, 엘라스틴 횡문근 조직이라는 정확히 동일한 생물학적 물질이 완전히 다른 해부학적 영역에 걸쳐 동시에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소적인 발효는 콜라겐 크림으로 팔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콜라겐 분자는 물리적으로 너무 거대해서 진피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표피 표면에 단백질 분자를 문지른다고 해서 지방층 깊은 곳에 있는 근복이 마법처럼 재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팔에 국한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에 원료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단백질 합성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뼈와 근육 대사가 손상되었습니다. 기계적 비계는 폐용성 위축으로 인해 매일 스스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50대나 60대라면 의학은 여러분 앞에 매우 기능적이고 훌륭한 20년이 거뜬히 남아있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신체적 장수는 전적으로 조건부입니다. 인체는 무자비하고 용서 없는 회계사입니다. 인체는 여러분이 중력에 맞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물리적 구조만을 유지하며 여러분이 실제로 삼키고 소화하는 원료로만 건물을 짓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행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5단계로 임상 프로토콜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단계 네로우 그립 월 프레스. 삼두근을 고립시키기 위해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입니다. 2단계 체어 딥.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가구를 활용하여 정확히 같은 날에 실행합니다. 동작의 맨 아래에서 엄격하게 90도 각도를 유지하십시오. 3단계 오버헤드 워터보틀 익스텐션. 기계적 피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합니다. 역시 같은 날입니다. 4단계 영양 섭취를 재조정하십시오. 체중 1kg당 1점, 2g의 단백질을 3끼 식사에 무자비할 정도로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닭고기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을 삼킬 때
위산인 염산은 접힌 단백질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성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펩신과 같은 소화 효소가 이 구조를 개별 아미노산으로 쪼개고 이 아미노산은 장 내벽을 가로질러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로 최소 25g의 고류신 단백질을 이 복잡한 소화기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기계는 유휴 상태로 있게 됩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탄수화물 위주의 부차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5단계 25 히드록시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기 직전에 물리적인 달력에 즉시 적어 두십시오. 신체적 쇠퇴가 단순히 50세를 넘겨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하고 막을 수 없는 결과라는 상업적 내러티브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쇠퇴는 기계적 힘의 부족과 필수적인 구조적 영양소의 기하로 인해 발생하는 다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기초를 재건하십시오. 이 임상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정확한 나이와 여러분 자신의 구조적 무결성에서 눈에 띄는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값비싼 미용적 환상이 아니라 가혹한 해부학적 진실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조를 통제하십시오.